신정 시인의 시집 100편의 한 줄시를 읽겠습니다. 한국시 읽기 172번입니다. 그중에서 한 12편 정도를 읽을 텐데요. 음, 12편 정도를 하나씩 하나씩 읽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100편의 한 줄시. 여기서 딱 보듯이 요게 시 하나예요. 벼랑 흔들린다. 요게 시 한 편이고 그런 식으로 쭉 이어지는 게 이 100편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왜 한 줄시를 썼을까죠? 한 줄시가 뭘까? 진짜 한 줄시죠. 원라인 포엠이죠. 영어로 말하면. 한 줄시란 말이죠. 이 왜 한 줄시를 썼을까? 이 생각부터 먼저를 해야겠죠. 그죠? 왜 한 줄시를 썼을까?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형식. 그러니까 이 형식, 이게 한 줄시라는 문학적 형식이죠. 문학적 형식, 예술적 형식. 어? 한 줄시, 한 줄시라는 예술적 형식. 을 택한 이유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죠? 왜 한 줄씩을 했을까? 영어로 표현하면 훨씬 쉬울 거예요. 원라인 포em. 한 줄에 시를 쓰겠다. 근데 제목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 본 것처럼 벼랑 흔들린다 이런 제목을 했는데, 변의수 시인이 평론에, 이 집의 평론에 변의수 시인이 뭐야, 시에 써 있는 글자보다 훨씬 많은 거의 한 음, 굉장히 몇십 페이지 되는 아주 긴 그 평문을 썼습니다. 그 시보다 더 길죠. 그 변희수 시인의 평론 중에 그게 나와요. 일본의 그 하이쿠, 일본의 하이쿠가 아주 그러니까 열 몇 자짜리 우리말로 번역을 난 단가, 이렇게 짧은 글, 요 단가, 이 단가라고 번역, 일본 단가죠. 아주 짧은 하이쿠를 일본의 하이쿠, 일본 시의 대표적인 시 형태가 하이쿠고, 이거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죠. 그래서 에즈라 파운드의 In a Station of Metro, 지하철역에서 에즈라 파운드의 음, 지하철역에서 여기서라는 시가 바로 그런 거고, 이 하이쿠는 세계적인 시가 되어 있는데, 세계적인 시 형식이 돼서 미국 시인들 중에 하이쿠로 시 쓰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시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확산이 된 하이쿠를 예를 들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 지하철 허윤정 시인이 한 줄 시를 쓴게 그 형식을 택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간접적으로 설명을 해준 거죠. 그거를 중요시 우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으면서 왜 한 줄 시를 썼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이 하이쿠라는 것가 예를 들면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시 중에 하나가 그 변희수 시인이 인용한 게 있는데 그 인용 보면 굉장히 인용을 많이 했어요. 근데 대표적인 시가 바쇼의 요거죠. 오래된 연못, 개구리 뛰어드는 물보라 소리. 그래서 그렇게 그대로 인용해서 변희수 시인의 인용한 걸 그대로 다시 합니다. 개구리 뛰어드는 물보라 소리. 번역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있고요.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은데 하여튼 이거는 변희수 시인이 먼저 했으니까 바쇼의 시인데 이 바쇼라는 사람이 그 일본의 하이쿠가 바쇼가 만든 건 아니지만 하이쿠가 일본의
대표적인 시 형식으로 되도록 만든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하이쿠 그룹 바쇼가 처음 나와요. 오래된 연못에 개구리 띄우는 물보라 소리. 이 바쇼가 이렇게 쓴 이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어, 기본적으로 이게, 어, 이 불린 문자에, 어, 선불교요. 선불교의 불린 문자 정신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깨친 그런 그 의미를, 그러니까 선불교의 불린 문자라는 것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말이나 문자로 깨달음을, 깨침을 말이나 문자로 충분히 100% 전달 불가능하다, 하다라는 주장이 이 불린 문자, 불입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를 쓰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문자는 문자를 쓰긴 쓰는데 그 불교의 깨침을 말로 할 수가 없으니까 말로만 할 수 없다니까. 립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충분히 혼자서 쓸 수가 없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것도 오래된 연못, 개구리 띄우는 물바라 소리에서 뭔가 탁 깨달았단 말이에요. 왜 풍덩하고 떨은, 어디서 번역 개구리 띄우는 풍덩, 그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어요. 번역이 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간 의역한 경우가 많으니까, 짧은 시에 그 깨침의 언어니까. 이, 이 어떤 순간의 아름다움, 순간의 깨침, 이런 거를 쓰는 것이 이 하이쿠라면, 이런 그 변희수 시인이 말하는 거는 한 줄시에도 그런 깨침이 있다. 그죠? 라는 것일 테고, 그런 깨침이 뭘까라고 질문하는 것이 이 허윤정 시인의 시집을 읽는 기본적인 자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변희주 시인의 그 입장하고 내가 시를 허윤정 시인의 시집을 읽는 입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벼랑 흔들린다. 이, 이 벼랑 흔들린다. 이 말 자체를 좀 생각을 해보면 벼랑이라는 거는 절벽이죠. 절벽을 벼랑이라고 그러는데 벼랑 절벽. 절벽은 특징이 뭐냐면 절벽은 어때요? 절벽을 봤을 때 벼랑 끝에 매달린다 그러죠. 그 무슨 소리냐면 벼랑 끝에 매달린다 그러죠. 기단을 볼 때 벼랑 끝에 매달린다 이런 귀절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벼랑 끝에 매달리면 흔들리겠죠. 흔들린다 이렇게 될 텐데 이거는 벼랑 끝에 매달리는 이유가 뭘까요? 벼랑은 그래도 그 움직이지 않는 견고한, 그지? 그러니까 견고한 것이잖아요. 끝에 매달린다는 소리는 난경, 마지막 난처한 경지. 그러니까 어려운 처지나 곤경이죠. 곤경, 그지? 그러니까 곤경에 처했다는 소리고, 곤경에 처했다는 소리는 즉 다시 말해서 벼랑이라는 거는 어떤 육지인데 그 육지의 제일 구석에 코너에 몰려갖고 코너에 몰린다 그 소리죠. 그러니까 이 흔들린다는 말은 이 벼랑 끝에 매달린다는 의미로 쓴 거고 이거는 벼랑이라는 원관념이라고 그러죠. 절벽이라는 원관념. 원래의 개념. 벼랑은 그러니까 원래의 개념은 원관념. 아크타입이는 아크 컨셉이라고 그러죠. 이 원관념은 이 벼랑 끝에 매달린다의 정반대죠. 그지? 이 두 개의 개념은 정반대. 그죠? 그러니까 정반대의 음, 개념의 대조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조적인 정반대되는 두 가지 개념이 제목과 제목과 한 줄밖에 안 되는 한 줄시의 내용으로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보통은 제목이 있으면 그 제목을 보고 우리가 그 의미를 밑에 그 내용이 설명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벼랑이라는 걸로 시작해서 만들어진
말하자면 기대, 기대하는 또는 예상하는 내용과 한 줄시의 내용은 정반대란 말이죠. 그죠? 벼랑, 절벽, 이거는 그래도 어떤 그 단단한 어떤 그 기반 그런 느낌이 있는데, 물론 좀 위험한 느낌, 그때 매달린다 이것 때문에, 특히 그거는 이제 주로 흔들린다는 단어가 더 이렇게 우리한테 북돋아 주는데, 그러니까 어, 이거를 또 왜,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질문은, 이걸 또 왜 시를 썼을까? 이걸 시라고 그러잖아. 한 줄 시. 이게 시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뭘 느끼냐면, 이 시적 상상력의, 이것 때문에 내가 허윤정 시인의 시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이건데, 시적 상상력이란 무엇일까라고 얘기했을 때, 시적 상상력이란, 또 시적 상상의 힘이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한문적 상상력, 프로즈죠. 한문적 상상력이 일상의 상상력이죠. 일상 세계, 현실 세계. 현실 세계인데 산문적 상상력이죠. 응? 법 같은 거 말이에요. 예를 들면 법률 같은 거, 정치 제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산문적 상상력이란 말이죠. 그죠? 그 시적 상상력은 이런 일상 세계에, 어, 산문적 상상력이 그 힘을 다하는 지점에서 필요한 상상력이라고 나는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 전혀 기존에 있던 세상과, 그죠? 시적 상상력은 기존에 있던 세상, 기존의 일상 세계의 세상, 그래서 요새 이걸 어디 이 시적 상상력에 대해서 어디 많이 하냐면 이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의 사상가들의 책의 결론에 책의 마지막 문단 같은 데서 뭐가 나오냐면 시가 어? 어, 이 엄중한 질문에 대답이 될 것이다. 이 글 읽는 사람 많이 봤을 거예요. 이렇게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소리냐면 이 시대의 이 난경의 엄청난 질문에 시가 대답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적 상상력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전혀 새로운 세상. 어, 기존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기존의 기존의 사고 방식으로는 사고 능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세계. 늘 생각하는 게 시적 상상력이란 말이죠. 그치? 그래서 상상 없으면 세계를 생각하는 시적 상상력의 힘을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제목은 그러니까 이거는 제목은 어디서 시작해요? 산문이잖아. 산문의 세계에 속한단 말이죠. 제목은 산문의 세계에 속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한 줄 시잖아요. 그럼 이 내용은 뭐겠어요? 내용은 시란 말이죠. 내용은. 그죠? 내용은 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시의 세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허윤정 시인의 기본적인 자세는 한문의 세계인 벼랑, 이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응? 이 그 벼랑이라는 산문의 세계에 대응하는 세계가 필요한데, 이게 시의 세계고, 그 시의 세계론, 지금 한문의 세계하고 두 개는 대립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산문의 세계, 근대 시대는 흔들리고 있다. 라는 선언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많이 있어요. 이런 종류의 시가. 그래서 몇 개를 더 보면, 바퀴. 바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그 운반수단, 운송수단의 상징이죠. 운전수단의 핵심, 음, 기제란 말이죠. 바퀴가 그렇잖아요. 그죠? 이 바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도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근대사회의 핵심, 그죠? 근대산업사회. 음.
운송수단의 핵심 수단, 기제란 말이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시적 상상력으로 쓴 시의 내용, 한 줄 시의 내용은 모난 각을 굴린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퀴는 동그랗잖아요. 보통 바퀴는 둥글단 말이죠. 근데 그 둥근 바퀴, 원형의 바퀴를, 형태를 굳이 모난 각을 가진 사각형으로 읽는 비판, 읽으려는, 일부러 굳이 읽으려는 시적 상상력의 비판적인 태도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바퀴가 있어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죠? 바퀴가 얼마나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무슨 생각했냐면 장자의 그한 귀절이 생각났어요. 바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퀴에 뭐가 중요하다? 바퀴의 살, 이 바퀴를 지탱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바퀴의 살 대신 바퀴살이라고 그러죠. 대신 허공, 그 공간, 공간을 강조한 장자가 생각이 났어요. 그지? 그러니까 바퀴가 굴러가는 이유는 그 살 때문이 아니라 그 살과 사이에 있는 공간이 이 중요하다는 걸 지적하는 장자의 말이 있거든요. 뭐 길게 설명하면 어려워, 뭐 한없이 시간이 가니까. 어쨌든 그런 태도가 생각이 날 정도로 장자가 생각날 정도로 굉장히 다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이게 그 비판적인 자세는 여기서도 드러나요. 왕, 가난하다. 근데 왕은 이거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중세 시대, 정근대 시대의 뭐라고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일부러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단어를 인용을 했다는 소리는 어, 중세 시대를 갑자기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이건 뭘 뜻하냐면 어, 이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근대 시대의 어? 상, 그지? 을 말하는 것 같아요.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다 왕처럼 노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왕처럼 이란 단어가 생각났어요. 왕처럼. 또는 뭐 자기는 왕인 줄 알아. 이런 이거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생각이 났고 그거에 대해서 가난하다. 가난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가난하다는 왕이 가난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통상적인 여기고 일상적인 그 추정치와 정반대되는 개념을 시적 상상력으로 제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게 만드는 거죠. 만들고 있어요. 왜 가난하다고 그랬을까? 라고 이제 질문하게 만들잖아요. 가난하다 그러니까 왕이 왜 가난해? 그죠? 그렇게 질문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뭐하게 만드냐면 만약에 허은종 시인의 어, 이런 단호한 어, 변론을 정면으로 부인할 수는 없겠다는 심정이 된다면 가난의 심정적 의미를 수정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한상 부분 있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늘
천국이 저희 것이므로,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요. 이런 구절이 생각나게 만들고, 생각나게 만들고, 는, 아니라도 이런 영성의 차원에서는 정말로, 정말로 가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있겠다는 가능성, 해석의 전망을 열어냈다는. 즉, 시적 상상력에 여기 가진 전복, 뒤집어 엎는 혁명의 힘, 응? 불린문자, 그지? 혁명의 힘을 잘 보여주는 라고 볼 수 있어요. 의자, 이게 연결이 되는데 의자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가정생활 또는 실내 이 실내 생활의 핵심 도구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 옛날에는 이 근대 사회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의자가 별로 없었죠. 그러니까 근대 사회, 그지? 실내 생활의 핵심 도구가 의자죠. 근데 의자를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날지 못하는 새라고 그랬어요. 날지 못하는 새.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서윤정 시인의 시적 상상력의 틀을 체제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면 음, 그가 가진 전복적 상상력, 혁명적 상상력, 을 인정할 수 있고 있기에 알지 못하는 새라는 말은 이 비유는 이 비유법, 운율법은 이런 운율법은 기자의 안전 또는 앉아야만 하는 현대인들의 처지를 대변하는 희망이 없어진 거죠. 날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지? 대변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의자가 그러니까, 그 의자에 앉은 사람과 더불어 그 의자 자체가 그 날지 못하는 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어머니는 울림이 대단히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산문조차 의미가 있는, 울림이 있는데, 빈집이다. 이거는 모성의 힘, 그죠? 모성. 그러니까 가진 것을 전부 다 다뤄주는 성모 마리아를 연상케 하는 그런 거죠. 어머니 빈집이다. 음, 음, 그러면 여기서 뭘 짐작할 수 있게 하냐면,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하는데, 그러면 어머니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 그 자신의 현실, 우리 내용, 어, 그러니까 집이라는 존재의 존재를 가득 채우던 그런 내용물을 전부 다 소모한 다음에 존재성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다시 말해서
그럼 어머니가 아니라 삶 자체가, 그렇지? 그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여명. 여명은, 해가 뜨는, 그치? 그런 희미하게 밝아오는 새벽을 말하는 거죠. 여명. 여명은, 에, 에, 한자말로 써볼까요? 어두운 게 밝아지는 거죠. 어두운 게 밝아지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둠이 밝아오는, 희미하게 어둠이 밝아오는, 여명, 이게 이제 요새 특히 저기 저거였었는데 1월 1일 그 해돋이를 많이 갔죠. 그러니까 해돋이를 가는 그죠? 해돋이 갈 때 이제 그 해돋이 갈 때 해돋이 행사를 갔을 때 여명을 보잖아요. 그 여명을 볼 때 우리는 해를 보러 가지만 해가 쏟아오르는 것을 장면을 보러 갔지만 사실은 뭘 보냐면 그 기다리는 동안 어둠을 더 아주 오래 보게 되는 경험이 있는 거죠. 요거는 어머니처럼 그러니까 이 어머니처럼 이 근대 사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근대 사회의 어, 좁은 틀을 비판해야 되는 비판하고 싶어하는 시인이 비판하고 싶어하는 근대 사회의 좁은 틀에 가둘 수 없는 더 근본적인 경험 중에 하나죠. 어머니처럼. 응? 아까 어머니도 그랬죠? 조금 전에 읽었던 어머니처럼.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근대사뿐만 아니라, 그지? 그런 경험 중에 하나가 여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허공을 물고 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어둠 있죠? 그 얘기가 이 허공을 물고 있다. 그렇죠? 여명이 되면, 물론 어둠을 해치는, 어? 이제 위력을 느끼지만, 동시에 그 빛이 다시 회복하는 일상의 모습에, 해돋이, 처럼, 더, 어, 아름답게 살고 싶게 하는 의욕을 불러 일으키는 이유는 그것이 어둠, 성빈을 일시적으로 가려주는 이게 먼저죠. 기본이 되는, 응? 삶의 기본이 되는 죽음처럼. 우리는 기본이 사실 잠깐 살아 있는 거죠. 성빈을 일시적으로 갈아주는 것임을 본능적으로 느끼기죠. 이게 더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의 이런 얘기가 훨씬 더 옳은 얘기죠. 허공을 물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텅 빈과 어둠을 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돋이 갔을 때 사실은 그래서 더 훨씬 열심히 살아야지, 더 아름답게 좋게 살아야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인의 시론일 텐데 시인의 시론은 허윤정 시인의 음, 시론을 말하는 게 바로 시라는 제목의 시일 텐데 지진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진은 뭐냐면 요새 그 일본에서 지진이 나지만 지진은 우리 지구를 생각해 보시면 멘틀, 이란 그 덩어리, 예, 해가 껍질, 더 얇은 지각, 을, 대지, 땅이라고 어?
절대 흔들리지 할 것이라고 거라, 거라 믿고 살지만, 어때요? 지지는 그 지각이 너무 얇은, 가서 언제든 축만 흔들리면 위에 건물들이 젖어버리고, 여기에 온갖 일이 그래 있다는 나라 현실 진리를 확인시켜주는 지각. 한 자연현상이죠. 근데 지구온난화로 인해 어? 최근 일본의 것처럼 또 빈번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모르지만. 그래서 지진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즉, 즉, 무슨 소리냐면, 지금 내가 설명한 이것처럼, 음, 이런 식으로, 어? 일상의 본능적인 현대 사회를 혁명적으로 뿌리째 흔들어 버릴 힘을 가지고 있는 시적 상상의 필요성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왜 이점에서 허윤정 시인이 한준식을 생각하자는 의도가 짐작이 그 기존의 시리 형식 또 이 현대사회에 적극적으로 하는 기법이라는 비판을 있으면 하이쿠처럼 일본의 하이쿠처럼 새로운 해치 브리티를 모색하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제한 있다는 거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거는 보시면 요거 내가 그다음에 치 두 개를 넣어놨는데 창살. 창살은 창살이라는 거는 살이 이게 이거 감옥 같은 그지? 이미지가 있죠. 창살. 그죠? 창살은 어, 창은 내부와 외부를 그죠? 건물의 내부와 외부를 구별하는 그지? 창, 위, 현. 창의 창살은 어? 외부에서의 침입을 막는 고명이 뚫렸으니까 응? 그 외부와의 통로를 열린 통로를 제한하여 기능을 한다. 그치? 그러니까 열겠다고 창을 만들어 놓고 창살을 만든 거는 그렇지만 사실은 열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닫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 닫히는 게 뭐냐? 햇살이라는 거예요. 해가 들어와서 햇살은 사실은 창살로 해서 이거는 음, 햇살을 받아들이 햇살을 받아들이는 데는 창살이 있는 창문도 충분하지만 시적 상상력의 눈에서는 안목에서는 관점에서는 음, 그런 정도의 오픈 마인디드는 결국 궁극적으로 햇살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한다는 거죠. 그, 햇빛에 창살이 있으면, 아니, 창에 창살이 있으면 그거는 조금 막는 게, 햇살을 조금 막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완전히 막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창문, 창문은 더하죠. 창문은 이 창살이 들어있는 창문인데, 창문이야말로, 당연히, 이건 완전히 정반대죠. 햇살을 단다 그랬지만, 창문은 햇살을 받아들이기 위한 장치인데, 정반대의 또 정의, 데피니션이죠. 그걸 하는 이유는, 어? 질문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창살하고 창문하고 내가 이걸 두 개를 배치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설을 하면서, 이 허윤정 시인의 시집을, 읽으면서, 음, 그 의미 구조를 어느 정도 파악하기 위하여 긴 해설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음, 불린 문자의 경우처럼 읽는 사람마다 달리 해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정도로 모호함을 가지고 이제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격언집, 응? 격언집에 불 볼 때 정반대 되는 어, 한 줄짜리 원고가 네, 사실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 예, 침묵하라는 소리도 있지만 예를 들면 침묵의 경우에도 중요하다, 좋다는 입장도 있지만 이게 바로 문제라는 입장도 있을 수 있는 것. 즉, 허은정 시인의 이처럼 허은정 시인의 것도 하고 오순되는 되거나 충분히 이해되거나 되지 못할 위험을 보인다라고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썼을까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그 나머지 표현들은 그걸 읽겠습니다. 허공, 길을 막고 있다. 이제 세 편이근데, 허공, 죽음, 영혼. 어, 이렇게 쓴 이유는 허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허현정 시인이
어, 일상의 세계를 묘사하거나 재현한다는 근대시의 창작법, 창작 논리를 따른다기보다는 음? 선불교 등 동양적 사고 체계에 의한 구성 중심의 새로운 창작 논리를 창업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선불교의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허공 같은 게 보세요. 허공은 텅 빈 거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근대적으로 말하면. 근데 비를 맞고 있다 그래요. 허공에 사실은 비가 내릴 때 공간을 통해서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허공이라는 게 이제 비를 맞고 있다. 이 그 변희수 시인의 얘기에 의하면 이 허인정 씨는 일상적인 얘기를 두 개만 하면 하나는 80대에 시고 그다음에 3년 동안 무문불출 시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이런 식의 는 변희수 시인의 에, 보고에 따르면 이 시창작에 에, 목숨을 걸었다. 뭐 시창작에 목숨을 걸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는 어, 영적인 고색의 영적인 탐구의 길을 또 시청작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동원하는 것으로 광고 같은 시편들에서 짐작하게 된다는 허공이라는 것도 텅빈 세상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우리 공간이죠, 공간. 공간은 이면 공간이라고 써도 되잖아요. 공간 대신 똑같은 말인데 공기 또는 공간 또는 어, 공기 대신 허공을 보이드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또, 영적인 탐색의 적임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허공이 비를 맞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데 그 비가 내리는 그 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비가 내리는 그 공간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다른 시하고 달리 이 다른 종류 다른 시편들과 달리 제목이 산문 일상의 산문 음, 세계에 속해 있고 내용이 형상학의 으로 산문 세계와 대립각을 하면 이런 시편들은 응? 전혀 새로운 기존과 근대시와 달리 전혀 새로운 창조 응? 허공이 비를 맞고 있다. 이거는 하이쿠의 냄새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음, 이번에 하이쿠 또 다른 성적 계층의
영지를 음, 목표라고 했음을, 응? 했음을 좋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죽음이에요. 죽음과 영혼, 이 문제가 그런데, 죽음을 눈부시다 그랬어요. 삶이 눈부신 게 아니라 죽음이 눈부신 거죠. 그 죽음이 눈부시기 때문에 삶도 눈부신 거고요. 그 다음에 영혼도 닦아도 묻어난다. 묻어난다는 거는 영혼이, 그러면 이게 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은, 영은 스피릿인데, 영혼은 소울이에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 인간은, 인간 삶을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죽으면 영이 돼요. 이런 거를 보면, 이런 공식을 보면, 영혼은 닦아도 묻어난다. 이 말은 이렇게 보면 뭐가 느껴지냐면, 음, 이미 영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죽음과 죽음의 세계에서 또 남아있는 체적 흔적을 닦아내는 것이 영혼의 주요 임무임을 그런 이게 그래서 지금 세상에 굉장히 중요한 이런 업적인 것 같아요. 죽음 눈부시다. 그러면 영혼 닦아도 묻어난다. 시편들은 아주 빛난다고 여겨집니다.